1945년 독일군이 개발한 최초의 제트 전투기 Me-261을 시작으로 미국은 F-86을, 소련은 미그-15를 개발해낸다. 이후 레이더와 반능동 미사일을 탑재한 2세대 전투기들이 등장하며 현대적인 공중전의 양상이 시작된다. 1960년대 미국은 진먼 공중전을 계기로 기관포를 빼고 미사일과 레이더를 강화한 3세대 전투기 F-4 팬텀을 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사일 만능주의는 베트남전 당시 근접 공중전에서 한계를 드러내게 되고 1973년 용키프루 전쟁에서 지대공 미사일의 위협이 커지며 3세대 전투기는 더욱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공중우세의 서막 4세대 전투기 진화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미국과 소련, 베트남전의 실전 상황 했죠. 그럼 중동에서는 잘 쓰였을까? 중동 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동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을 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1964년 11월 14일 날 시리아 공군 미그 21과 이스라엘의 100일 비행대 미라지 3C 간의 공중전 사례입니다. 미라지에는 당시 시라노 레이더가 적기를 조준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근데 시라노 레이더는 상향식으로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기를 포착을 못한 거예요. 보이는데 포착을 못하는 겁니다. 레이더가. 레이더로 유도하는 R530 야할롬 미사일은 발사를 못했고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적외선 유도식 공대공 미사일인 샤플리르를 발사를 합니다. 이 열추적 미사일 아닙니까? 적기보다 지열이 더 셌던 거예요. 땅이 하고 땅에 꽂힙니다. 네. 결국은 기관포로 교전을 실시해서 미국이에게 타격은 입혔지만 격추하는 데 실패를 합니다. 근데 그 전자 케이스 같은 경우요. 내가 이미 육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이더 미사일이기 때문에 레이더로 락콘을 해서 그 빔을 라이딩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레이더에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거군요. 이게 소통이 될 정도면 오색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의 기록을 보면 네, 너무 답답하네요. 예, 기록을 보시면 더 답답하실 거예요. 1964년 11월부터 1967년 4월 사이에 공중전이 7차례 발생이 됐는데요. 샤플리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거의 땅에 꽂혔다. 땅으로, 네. 그래서 뭐 그린란드 아니면 쓸데없어 뭐 이런 느낌이네요. 예, 그래서 별명이 땅에 꽂히는 파이프 뭐 이런 식으로도 불렸대요. 그리고 야할롬은 50%의 명중률을 보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 한 차례 교전에 적기 하나를 두고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빗나간 거죠. 네. 50% 명중률이라는 건 50% 불발률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게 초기 이제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 아까 약점이 그건데 1세대 센서들이 열을 추적하다 보니까 조종사 입장에서는 열을 감지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적기에다 갖다 놓고 있으면 소리가 납니다. 굿톤. 영화에서 막 굿톤 하고 팍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톤을 들리면 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사일의 시커가 적기를 물고 있다 톤을 알려줘요. 그냥 그르르르 하다 그르르르르 주파수가 높아지거든요. 굿톤, 팍스 2, 미? 이 굿톤은 다른 굿톤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적기랑 같이 그리고 공중전 하다 보면 사막이잖아요. 고고도에서 공중전을 계속 하다 보면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열들이 사막열이나 똑같은 거죠. 그럼 미국도 이제 미사일 만능주에서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뭔가 교리를 바꾸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기총이 내장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 내장형. 이제부터 모든 기총은 기본 무장이다. 그리고 IR 적외선 미사일도 그 다음부터 이제 기본 무장으로 갑니다. 지금이야 획기적인 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한 번 쏘고 안 맞으면 거의 적외선 거기는 within VFR, within visual range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도그파이트 지역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레이더 미사일을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또 얘기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F5 얘기를 했는데 이 비행기가 제공작전 말고도 다목적 그리고 좋은 비행기가 크죠. 육중하고 추력도 좋고 폭탄도 많이 그러다 보니까 적의 날렵한 얼마 싼 미국이들이 와서 엄청 괴롭히는데 기동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거는 이제 조종사의 기술로 극복해 보자.
그래서 생긴 게 유명한 그 영화 탑건 스쿨이 생겨요. 이 큰 기체로 날렵한 기체를 공중전에서 도구 파이트에서 이겨야 된다. 얘들이 레이더 무쌍을 쏴도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도구 파이트를 하기 때문에 미사일하고 적외선 미사일하고 기총으로 상대를 해야 된다. 그게 주제가 모티브가 된 게 그 영화 탑건입니다. 도구 파이터 육성 학교 이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기본으로 돌아가죠. 우리는 도구 파이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우리 밀리터리 덕후분들께서 미사일도 BVR 미사일인데 지금 도구 파이터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도구 파이터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매버릭 나오잖아요. 도구 파이터부터 시작한다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재밌는 일인데 이 탑건이 미 해군에서 사실은 만든 예. 이 영화인데 공군 지원율이 많이 올라가서 해군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라는. 그렇죠. 대한민국 공군도 그렇고 미 공군도 그렇고 자군의 홍보를 너무 잘하는 그런 네.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잘하는 행동이 뭐냐면 영화관 있지 않습니까? 탑건이 개봉되는 영화관에 공군이 홍보 부스를 먼저 세워요. 거의. 그러면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은 공군이 뭐 뻑국입니까? 지금 계시는 공군은 조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이유만은 아니겠죠. 그런데 네네. 공군 그 이후로 영화 개봉 이후로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도 지원율이 올라갔는데 공군 지원율이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아재님께 여쭤볼게요. 네. 공군 지원 동기에 대해서 저는 탑건 보셨습니까? 그것도 뻐꾸기한테 봤고 물렸나요? 탑건은 그 전에 봤을 때는 제가 그냥 멋있는 영화 그냥 뭐 저는 애니메이션 에어리어 88. 네, 에어리어 88이라고 보고 발판. 저희 때는 탑건보다 저희 나이가 네. 같거든요. 탑건보다 에어리어 88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잘 만든 영화가 그 탑건 같은 영화가 없었었거든요. 탑건에 대한 이 인연을 마무리하는 걸로 말씀드리자면 탑건 2 매버릭에서는 전술 영어를 한글로 번역한 데에 대한 감수를 하셨었어요. 같이 했습니다. 네, 개봉하기 전에. 오, 뭐야 두 분 지금? 전 숟가락. 약간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자, 다시 돌아가실까요? 훈훈합니다. 자 그러면 4세대 전투기의 공중전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4세대 전투기는 이제 아까 모든 걸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BVR, Beyond Visual Range, 우리가 얘기하는 레이더 미사일 교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이 여기서 쏘면 다 맞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진짜 제가 쏴도 되겠습니까? 라는 의사결정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의 내가 라콘한 전투기가 적대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평실 때 전시면은 아예 핫스타일이기 때문에 쏘면 됩니다만 지금 같은 평시 적기들이 들어오는데 저기 우리나라를 지금 침범할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파악을 하고 핫스타일이 맞느냐 그냥 밴딧이냐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냥 쏴버리면 그 이훈평수 네. 와서 저 이제 이 미국일 가지고 귀순학시 뻥. 그렇죠. 그걸 확인하는 과정 하다 보면 BVR 레인지에서 도구파이트 영역 within visual range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적기가 맞느냐 아니냐 이걸 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매트릭스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거 판단을 편대장이 하고 같이 그러면 너는 1번기 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없이 지금 이제 현대 어떤 게임에 너무 노출되신 분들은 뭐 조종 대책이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적기라고 판단은 됐으면 그리고 핫스타일 의도가 있다? 쏩니다. 네. 쏘면 그냥 맞느냐? 적기도 전술 기동을 하잖아요. 하겠죠. 빗나가기도 하고 그걸 확인하고 다시 쏘고 하다가 남은 적기들이랑 들어와서 이제 within visual range 도구 파이트 소위 얘기하는 도구 파이트를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부터는 적외선 유도 미사일 꼬리 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꼬리 물기를 했잖아요. 꼬리 물기를 할 때도 우리 비행기가 4대예요. 각자 이제 맡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 거 훈련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간도 있어야 되고 서로 그거 맞춰서 하고 미사일이 안 맞으면 기총까지 그리고 맞았을 때 격추하고 우리 우군기도 도와줘야 되고 되게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걸 다 우리가 얘기하면서 상황 판단하면서 너 어디 있어 얘기하면서 하기 때문에 조종사는 전투기는 진짜
훈련하는 과정도 힘들었고 전쟁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4세대 전투기가 개발되기까지 금문도도 있었고요. 베트남, 중동 등지에서 이게 미사일 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기총으로만 너무 의존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결국은 4세대 전투기들이 막 탄생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4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960년대 중반에 미국 정보부가 되게 민감한 정보 하나를 얻게 되는데 바로 미국 25 폭스뱃이라고 알려진 대형 전투기가 지금 소련에서 비밀리에 제작되고 있다라는 정보를 득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마하 2가 넘는 속도를 발휘할 것 같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기체 형태를 봤더니 큰 수평 꼬리 날개가 있고 그리고 수직 안정판이 있기 때문에 조종성 역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체를 뛰어넘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차세대 전투기를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투기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F-15입니다. 근데 사실 진짜 전투기 잘 몰라도 들어본 몇 개 중에 가장 탑티어죠. 네. 일단 F-15 얘기를 했는데 잠깐 아까 미그 25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좋아요. 그 위성에서 이 실루엣을 봤는데 온갖 항공 역학자들, 엔진 전문가들이 와서 그걸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봤는데 꼬리 날개 이렇게 보고 이거 기동성 되게 좋겠다. 근데 엔진 인테이크를 보면서 다들 경악을 합니다. 인테이크가 이렇게 넓어? 그럼 엔진이 추력이 얼마짜리야? 속도하고 추력대 중량비 상당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추력대 중량비 나오고 날개가 나왔을 때 양항비라는 게 나와요. 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투기랑 비교가 안 되겠다. 그래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우리는 다른 제공 전투기 얘랑 맞을 게 필요해 해서 우리의 슈퍼스타 이글이 F-15 이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정작 열어봤더니 빛 좀 개살구였던 거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뜯어봤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예, 1976년에 빅토르 벨렌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인데 당시에 소련군의 중이었는데 일본으로 망명을 합니다. 근데 몸만 온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왔죠. 미그 25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방에서 이 기체를 인계를 받아서 특히 미국에서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상태를 보고 성능을 봤더니 자신들이 예상했던 그러니까 그 네. 아재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이거 과대평가. 그렇죠. 개살보다 네. 원래 적은 무섭게 보이는 법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F-15란 전투기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F-15 유명하잖아요. 제공 전투기. 이게 얘기가 다릅니다. 그 전에 전투기들은 제공 전투기라는 얘기를 안 썼는데 감히 F-15부터는 제공 전투기라는 내용을 씁니다. 제공이라는 거는 하늘을 제압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건 엄청난 자신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미그 25가 일본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제공 전투라 얘기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기가 제공고였던 거예요? 염원을 담아서 F5지만 첫 번째 라이센 전투기 때문에 제공호라고 이름을 지었죠. 네. 또 다른 별명은 날아다니는 캐딜락, 하늘의 캐딜락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좀 퇴색했잖아요. 자동차 메이커 중에 캐딜락이 별거 아니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좋은 건 캐딜락이라는 이 공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F-15를 개발을 당시에 미그 25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데 잘 만들어야 된다 해서 온갖 이론들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력대 중량비라는 얘기가 나와요. 항공기를 비교를 할 때 여러 가지 비교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래서 추중비가 어떻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 1이 넘으면 얘는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아래서 돌 수밖에 없으면 얘는 언제든지 나를 공격할 우린 지겠구나. 이것도 좋아야 되죠. 그리고 항공역학적으로 양항비, 공기역학적으로 좋아야 되겠구나. 저기 항공기 꼬리 날개하고 윙 봤는데 넓어? 그러면 손해 성능이 좋겠네? 이거보다 우리가 좋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어떻게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F-15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바로 나오는 이제 에너지 매뉴버 이론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추중비라고 해도 다 이기지 못하고 날개가 넓다고 해서 모든 속도 대역에서 다 능가하지 못한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에너지 기동이다. 어떠한 영역대에서 우리가 어떠한 우세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나오잖아요. 그 두 개를 합쳐서 이 항공기를 가장 좋은 에너지가 가질 수 있게 설계를 해보자. 이게 존 보이드가 만든
에너지 이론이에요. 에너지 매뉴버 이론. 이 기체가 적용된 첫 번째 기체가 F-15라서 제공이라는 감이 어떠한 영역에서도 우리는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공 전투기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F-15가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가 돼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생을 했으니 공중전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죠. F-15의 아주 대표적인 전투가 있죠. 네, 백하계곡의 공중전. 네,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레바논 전쟁의 일환으로 벌어진 어떻게 보면 가장 간축이어서 말씀드리면 3세대기와 4세대기의 교전의 결과다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전이었다. 말씀하시자마자 떠오르는 게 청동기와 철기 약간 그 사이. 그거 거의 그 그죠? 수준이었죠.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결과를 보면은 네. 말씀하신 게 비슷할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작전명 자체는 몰크라켓 19라고 합니다. 몰크라켓이 땅강아지라는 뜻이잖아요. 베카 계곡에 있는 시리아군 방공 무기체계 19개소를 파괴하겠다라는 게 작전명에 아예 녹아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이스라엘 공군은 이 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무인기를 그쪽으로 발진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위치와 전파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그리고 그 정보들을 정보본부로 다 넘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파악된 정확한 위치를 배경으로 먼저 이스라엘 포병 전력이 이들을 타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월 9일 날 13시 30분경에 공격 편대군이 이륙을 합니다. 당시에 시리아군 주력 기체는 미그 21이었고 상당수의 미그 23과 수호이 20도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술이 전형적인 소련식 전술이었어요. 즉 공중에서 알아서 작전을 하는 것보다는 지상 통제소에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강력한 레이더를 보고 적군이 어느 방향에서 어디로 진입하니 어느 쪽으로 가서 타격을 해라, 반격을 해라 이런 식으로 됐었죠. 또 하나의 그들의 전술은 백하계곡에 19개소의 방공 무기 체계가 깔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기들을 그쪽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들이 요격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 무인기의 기만 전술에 속아서 시리아군 방공포대의 레이더가 이 레이더를 켜고 미사일을 발사를 하자 이스라엘 F4 팬텀에서는 AGM-78과 AGM-45 미사일을 발사해서 레이더를 먼저 무력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 미사일들은 지상의 레이더를 파괴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무기체계였어요. 이미 상당수의 레이더가 그런 식으로 파괴가 됐고 네.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군이 전자전을 개시를 합니다. 전자전이 개시가 되면서 지상 통제소는 물론이고 시리아 아군기끼리의 이 무전 통신도 제한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시리아군은 사실은 완전히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눈도 가시거리뿐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시리아군은 반격을 위해서 세 곳의 군사기지에서 약 100여 대의 전투기들을 발진을 시킵니다. 당시에 시리아군이 운영하던 기체에 아주 큰 약점이 있었는데 전방과 후방에는 레이더 경보 장치가 있었는데 측면에는 레이더 경보 장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측면을 공격하는 전술을 세웁니다. 지금 기자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약간 전술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네. 일단 구소련의 공중전 전술과 연합군의 전술이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이제 제공 전투 개념으로 이제 연합군 측에서 미국을 주단 나토에서 갔다면 소련은 아직도 지상군의 하나의 보조적인 전력으로 공군을 사용을 합니다. 네. 하지만 요격을 위해서 아까 중앙통제소, 방공통제소를 이용한다는데 그러면 GCI, 그라운드 컨트롤 인터셉트 작전을 하는 거예요. 자율 작전이 아니라 통제를 받아야 적이 저기 있으니까 너 할당해서 너 가. 그런데 째밍을 당해서 그걸 못하고 방공통제소가 날아갔을 때는 누구한테도 지휘를 못 받는 그런 체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미사일, 아까 SAM 기지들이 있었는데 이 SAM 기지들도 레이더 미사일 기지인데 얘네들이 공군기보다 방공에 있어서는 우선적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공군력으로 먼저 적을 대항하는 거랑 좀 다르게 방공군이 먼저 대항을 하고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전투기들을 요격기로 요격을 하는 개념이라서 약간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약점을 알고 방공, 센터부터 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인기로 먼저 적의 레이더 기지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봤구나. 그리고 여기서 쓴 미사일이 대레이더 미사일. 내가 발사를 하면 레이더를 적이 쏜 미사일 레이더 그걸 역추적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키면 맞는 거죠. 그래서 레이더 센서들을 먼저 무력화시키면 포대 미사일은 발사할 수 없죠. 네. 그 사실은 무인기가 앞으로 이렇게 쫙 날아가면 저건 가짜야라고 레이더를 키지 말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몰랐죠. 오 온다 키고 심지어 미사일까지 발사하니까 이스라엘은 저기 있네. 낙지 미끼를 물어버렸어. 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리아군은 3세대기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주력 기체들은 4세대기잖아요. 교전 거리가 달랐습니다. 사거리가 무려 20에서 40km 정도의 스페로 미사일을 측면을 향해서 발사를 한 거죠. 그래서 장거리에서 시리아군은 이 미사일이 나한테 날아오는지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예, 그냥 뻥 한과 동시에 터져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젝트도 못하고 그냥 안에서 그냥 터지게 되는 거야. 바바밤밤밤 이렇게. 그렇게 기뻐하면서 표현하기에는 이거 영화잖아요, 영화. 지금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시리아군이 사용하던 전투기에 아까 센서가 달려 있었다. 그게 RWR 아까 잠깐 얘기했던 레이더 워닝 리시버가 있는데 그게 전방하고 후방 여기 항공기가 있는데 전방하고 후방에 그게 장착됐다는 얘기는 전방에서 들어오는 적 레이더 라콘에 대응을 하겠다. 또는 내가 도망갈 때 뒤쪽으로 쫓아오는 적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측방에 그게 없다는 얘기는 이 센서가 측방에 있는 레이더 소스를 받더라도 그 민감성이 떨어져서 사용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옆 측방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한다. 왜냐하면 전투기가 측방으로 기동할 일은 없으니까. 그 점을 이스라엘 공군이 알고 그럼 우리는 좀 더 들어가서 측방으로 레이더 미사일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레이더 RWR 아까 경고를 해야 되는데 센서가 얘가 맞아? 경고를 못 하겠죠. 그런 약점을 파고든 전술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죠. 측방으로 들어가면 약점이 있어요. 레이더 미사일은 전방에서 쐈을 때 상호 전방일 때 최대 사거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측면에서 측방으로 가면 나의 사거리를 줄이더라도 나는 적의 약점을 파고들겠다. 이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승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시리아군 편대가 뭐 하나하나 터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가까이 들어오자 이스라엘군은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로 교전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더 근접해서는 기관포로 교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대가 다른 기체들의 전투 그리고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더 우수한 이스라엘군이 승리를 한 건 당연한 건데 어느 정도 교전비가 나왔냐 이게 중요해요. 네. 86대 1입니다. 시리아군의 기체 86대가 격추되는 동안 이스라엘군은 한 기가 격추가 됐는데 그 한 기도 공중전을 벌이다가 격추됐다기보다는 정찰기인데 아마도 지상에서 쏜 방공 무기체계에 격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시원해요. 3세대, 4세대로 얘기하면 이제 무기체계의 승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 추가를 할 거는 아까 중앙 방공 통제서를 초기에 무력함으로써 네. 적은 지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죠. 네, 하지만 파일럿의 능력. 하지만 이스라엘 공군은 지휘를 할 수 있는 지휘 통제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로 들어가 이게 자유자재로 작전을 수행했던 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판단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거다. 이게 나중에 세대가 아마 올라가도 그 부분은 굉장히 끝까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남을 텐데 아마 그게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시리아 생각이. 전투기 조종사들은 판단을 아예 못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컸겠죠. 네. 결국 이렇게 해서 중동에서 성능을 검증한 F-15는 이제 다량으로 개량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최초에 나온 이제 F-15A가 나오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A/B라는 게 있어요. A는 뭐고 B는 뭐야? A는 단좌. 똑같은데 혼자 타는. 근데 뒤에 F-15B가 나오면 똑같은 성능인데 복좌 2명이 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초기에 F-15A, B 이거를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제공 전투. 한번 이제 항공기 시제기를 만들었는데 뭐가 필요하면서 이제 항전 장비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C, D. C는 A의 업그레이드, D는 B의 업그레이드. 복좌형.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공 전투기가 되는 거예요. 공대공 능력이 우수합니다. 대부분의 지금 전투기들, 이스라엘도 CD 블럭을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제공 전투. 일본 항공자위대도 CD 블럭을 가져와서 제공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시에 제공 전투기로서는 세계 최강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또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CD 다음에 E. E는 뭘까요? 뭘까요? 이게 다목적으로 변하면서 플랫폼이 좋잖아요. 아, 이거 제공 전투기만 쓰기엔 좀 그렇다. 공대지 임무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트라이크 이글, 스트라이크에 들어가는 이 버전을 개량해서 가져온 전투기가 F-15K입니다. 그렇게 개량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세대에서 4.5세대로 가면 이제 F-15EX가 나오죠. 베트남전 당시 미사일의 성능을 맹신한 미국은 근접 공중전 과정에서 고전하게 된다. 이에 미군은 전문 공중전 교육기관인 탑건을 설립하여 기본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에너지 기동성 이론을 토대로 한 전투기 F-15 이글을 개발하게 되고 이후 1982년 백하 계곡 공중전 당시에 시리아 공군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면서 전설의 시작을 알린다. 이후에 이제 90년대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공중을 장악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FX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것이 이 F-15와 라팔이었습니다. 라팔은 최근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예. 최초에는 유로파이터, 수호이 35, 라팔, F-15 등이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면서 후보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기종들은 조금 떨어져 나갔고 결국 남은 게 다소의 라팔과 보잉의 F-15K가 최종 후보군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 4월 19일 국방부에서 F-15K가 최종 기종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안 되죠. 뭐 두 기종을 해서 경쟁을 시키는데 그냥 단일 기종으로 선정을 해버린 겁니다.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탈락한 다소사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했죠. 특히 뭐 다소사뿐만 아니라 프랑스 정부 관계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공정하지 않다. 네,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팔은 결국 국방부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당시의 공군 입장을 잘 대변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고요. 그 의견에 뒷받침되는 주장은 우리는 유사시 한미 연합 전력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미군이 지금 운영하는 기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공군이 원하는 기체도 사실상 F-15였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니 뭐 전작권이 미국에 있고 이 한국 주둔 프랑스군 없잖아요. 방위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살짝씩 들리는 말로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프랑스 무기를 조금씩 도입해 봤더니 좀 찜찜함이 있었다. 근데 그때 도입했으면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에서 라팔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니 근데 이 F-15가 대형 기체다 보니까 사실상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비싸죠. 그래서 이제 현재 서방에서는 수적인 주력을 맡고 있는 게 우리 또 아드님이 타셨던 F-16을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개발 과정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F-16이 개발이 된 그 시점을 보면은 미 공군은 대형 기체인 F-15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미 해군은 또 다른 대형 기체인 F-14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기체가 뭐 여기저기 쓰기도 좋고 공간도 넓고 다 좋긴 한데 맹점이 있어요. 큰 맹점이 도입 가격도 세고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쓰기에 좋은 소형 기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경전투기 개발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시제기로 만든 기체가 YF-16 그리고 또 다른 기체가 있었지만 결국 이 YF-16이라는 프로토타입이 선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F-16의 시초가 됩니다. 애초의 계획으로는 한 가지 기종을 만들어서 공군도 쓰고 해군도 쓰면서 운영 유지비도 줄이고 도입 가격도 낮추자였는데 해군은 해상에서 주로 작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존성이 극대화돼야 되는데 엔진이 하나는 좀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못 가겠어. 그렇게 해서 해군이 개발한 소형기는 FA-18로 나중에 이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획이 되고 시제기가 나오면서 전력화되는데 굉장히 좀 다른 기체보다 빠르게 돌아가게 됩니다. 네. 1972년에 처음 시제기가 개발됐고요. 1979년부터 바로 전력화가 시작이 됩니다. F-16의 특징은 우리가 이미 다 이야기했고 아재님이 잘 말씀드렸듯이 아날로그 방식의 플라이 바이 와이어를 도입한 최초의 기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물론 그 이후로 모드를 점점 개선하면서 디지털 컴퓨터 방식의 플라이 바이로 바뀌게 되긴 했죠. 현대적인 전자식 조종 방식의 키트를 마련한 기체는 다른 기체도 아니고 바로 F-16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도 정말 여기저기서 활약을 하고 있는 F-16 네. 직접 몰아보신 우리 파일럿 기장님께서 어떠했어요? F-16은? F-16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아까 F-15 캐딜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근데 F-16은 스포츠카 기민하고 빠르고 대처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경량 전투기 사업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나오게 된 배경이 큰 전투기들이잖아요. 팬텀, 뭐 F-14, 뭐 이거 F-15 작은 전투기 도구 파이트에 가능한 전투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초기에 나타난 것이 이제 F-16, YF-17이 나왔는데 그 전투기들도 나중에 우리 항전 장비가 엄청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지금은 이게 경량 전투기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 F-15보다 더 뛰어난 어느 정도는 그 정도로 가고 있어요. 그건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큰 전투기를 보조하는 전투기를 만들자. 그게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 로우 믹스 정책입니다. 그래서 F-15의 하이급 전투기를 갖때 우리가 다목적으로 공중 대지 폭격도 하고 얘가 못하는 공중 기동도 하면서 도구 파이트를 해줄 비행기가 필요하다. F-16 그리고 F-18이 그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아까 잠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이 라팔도 체급이 비슷해요. 조종사들은 느낌이 뭐 라팔 좋다. 그래서 미공군 레드 플래그의 라팔이 참가를 했을 때 미군 조종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센서가 아까 앞뒤에 붙었나 해서 전방이 센서라 위협을 다 감지합니다. 되게 좋은 비행기예요. 그 지금 어떤 나라에서 떨어진 것 때문에 예, 혹평을 받고 있는데 제가 시뮬레이터를 타봤는데 세대가 다릅니다. 2025년이니까 지금은.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라팔은 그때 타봤어요, 최신의 전투기였으니까.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런데 느낌은 뭐냐면 얘도 경량 전투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에 경량 전투기가 이미 F-16이 있는데 네. 또 다른 경량 전투기 이건 차세대 전투기라고 볼 수 없다. 아. 우리 전략을 보면 약간 적지의 중심까지 갈 수 있는 큰 전략적인 전력이 필요하다. 그런 논의가 좀 대두가 돼서 좀 F-15급이 얘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전투기가 우리는 없었잖아요. 근데 미군은 그런 전투기가 있었는데 작은 전투기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F-16이 들어온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이 F-16이 공여돼 가지고 오는 중에 있잖아요. 예, 이거는 맞습니다. 또 어떤 상황인 건가요? 다음 이야기. 70년대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F-15와 F-16은 4.5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며 각광받는다. 또 다른 4.5세대 전투기인 프랑스의 라팔과 중국의 J-10은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발발된 카슈미르 공중전에서 맞붙고 이란의 핵시설 공습에도 4.5세대 전투기 F-15와 F-16을 이스라엘이 투입해 사용한다. 4.5세대 전투기의 전성시대 속 진화하는 우리 공군의 KF-16과 KF-21 보라매의 미래 발전상은 어떤 모습인가? 공중 우세의 서막 4세대 전투기 진화 마지막 이야기 많은 시청 바랍니다.